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축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더의 역할이 될 텐데요. 21세기 들어서 이미 20년이 됐는데요. 20년 되면서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수축사회의 기초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작년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총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합을 GDP라고 합니다. GDP라고 하죠. 국내 총생산인데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실 거요. 신문에 그렇게 많이 나와도 1782조 원입니다. 1782조 원. 이 많은 돈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과거에 안 쓰던 돈을 무진장 쓰고 있는 거예요. 안 쓰던 돈이 뭔데? 그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외부 효과라고 해갖고 경제 밖에 있는 효과는 고려를 안 합니다. 그게 환경 문제 같은 거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환경 문제를 엄청나게 쓰고 계세요. 집에서 일어나셔갖고 오늘 코웨이 정수기에서 물 한 잔 따라 드시고 오셨죠? 우리나라 모든 가정이 코웨이한테 뜯기는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코웨이만 뜯깁니까? 공기청정기도 뜯기죠? 마스크? 이런 거는 사실은 껌값입니다. 껌값. 어디다 많이 쓰냐? 기업들이 공해 방지에 쓰는 돈, 한전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화학회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댁에서 재활용 분리하고 분류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점점 커지다 보는 거죠.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전기차가 나온 거잖아요. 전기차가 효율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해라는 측면에서 나온 거잖아요. 전기차에 어마어마한 돈들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안 되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주니까 전기차가 굴러다니는 거지, 보조금 안 주게 되면 비싸서 뭐 아직은 실용화될 수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돈을 쓰는 거죠. 그런데 전기 만드는데 또 오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신재생 에너지 하자. 그래서 신재생에서 태양광도 하고 풍력도 하고 지열도 하는데 에너지 효율이 지금 떨어집니다. 그래도 하긴 하죠.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 한쪽에서는 야, 이것이 원전이 하면 되는데 이거 왜 하냐 하는데, 원전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갈등도 됐죠. 이 모든 비용이 과거에는 우리가 10원도 안 쓰던 돈이에요. 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요. 1780조에서 직간접적으로 쓰는 거 보면 저는 7, 80조를 이미 환경에 쓰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서 가정에 하다못해 도배지 하나라도 친환경 도배지, 드시는 것도 친환경, 전부 하면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쓰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위험사회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울리백이라는 사람이 2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세상은 더 위험해진다라는 얘기죠. 과거에 비둘기호 기차가 사고 나면 그냥 이렇게 찰과상 입고 말았어요. KTX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해외여행도 많이 해요. 비행기 한번 떨어지면 다 죽죠. 여러분, 올 겨울에 아현동에 있는 KT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통신구에서. 인터넷이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왔습니다. 그 KT가 다 물어줘야 되고 지금 소송을 붙고 있는 거죠. 제가 2달 전인가 국회에 가서 아침에 이제 국회의원들하고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밥 먹는데 점점 위험해지니까 지금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 통신구가 도로 길이보다 훨씬 깁니다. 그 안에 있는 전기줄과 통신선에다 다 센서를 달아갖고 혹시 화재가 나게 되면은 자동 경보가 울려서 차단하고 끄는 장치를 의무화하자는 거예요. 의무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험해지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환경 문제와 위험 사회에 우리가 100조 이상을 매년 쓰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쓴다 얘기예요.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안 쓰던 돈을 쓰는데, 이게 우리가 작년도에 1782조를 벌었는데 이걸 100조 이상, 내년에는 120조, 130조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요.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자, 이거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여기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안 쓰던 돈을.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저출산 고령화인데 저는 그 말을 안 써요. 저출산 고령화는 옛날부터 나왔던 거고 이제는 인구 감소 시대에 온 거죠.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내년에 20만 명씩 준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사회 시스템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구가 준다고요. 또 인구 구조를 피라밋을 가정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인데 지금은 인구가 역피라밋으로 가는 게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되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경제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소비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가. 제가 드린 말씀 모든 것은 OECD 선진국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중심으로 학문도 만들어져 있고 상식도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시다가 이런데 막 오피스 빌딩 쭉 올라가는 거 보시면서 저는 속으로 그러거든요. 저거를 짓는 사람들은 아직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니. 우리나라 인구 다 늘었는데 빌딩은 계속 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얘기예요. 여러분 아파트 값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과 강남권만 부족한 거지 다른 지역은 남잖아요. 이번에 3기 신도시 한다 하니까 과거에 우리 동네에 신도시가 생기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반겼어요. 근데 10여 년 전부터는 주변에 신도시 생긴다면 다 반대요. 뭐 교통 뭐 어쩌고 하는데 뭐 인프라가 어떻게 하는데 이유는 공급 과잉이 되니까 자기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 이미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인구 줄고 저출산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요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매일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지금 1, 2, 3차 산업혁명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뭐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너무 빨리 갑니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 늘어난다는 사람들은 이거 아주 무식이 파도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정부 자금 빼내려고 뻥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무조건 일자리를 없앱니다. 없애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없애고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경제학의 거의 모든 이론을 다시 써야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우리 환경과 위험사회에 돈을 많이 쓰고 있고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인구가 주는 거잖아요. 우리 단군 할아버지 이후로 인구 준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는 게 확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간 것도 과거 1차 산업, 2차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같이 빠른 속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각국의 리더 그룹들이 단기 정책으로 대응했어요. 단기 정책이 뭐냐면 딱 네 가지예요.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정부가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 금리 인하, 두 번째 국가 재정을 마구 퍼서 뿌린다. 세 번째 돈을 찍어서 뿌린다. 네 번째 부채를 늘린다. 이 네 가지 정책을 선진국 모든 나라가 지금 20년째 열심히 쓰고 있어요. 국가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다 썼냐 안 썼냐, 세게 했냐 약하게 했냐예요. 한국은 금리 인하 했죠. 국가 재정 지금 연락에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한국은 돈을 찍어서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나마 나아요. 돈 안 찍었죠. 대신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심각하죠. 일본 네 가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일본은. 미국 다 했어요. 유럽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조치가 거기서 만들어진 돈이 여기다 쓰였냐 이게요. 환경오염 방지에 쓰였습니까? 위험사회 방지에 쓰였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요? 과학기술은 낮출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빨리 가버리는 거죠. 정부도 길을 잃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산업이 공급과잉이 된 겁니다. 공급과잉 아닌 게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게 공급과잉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공급과잉이에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경제 왜 나빠요? 공급과잉 때문에 나쁩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 다 공급과잉이에요. 부채 역사상 가장 많습니다. 어느 나라나. 여러분 자꾸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한국만 문제 있는 거 하는데 한국이 개중 났습니다. 일본은 별 수 있는지 알아요? 이따 보세요. 그림 다 나와요. 개뿔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 언론들이 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리더는 균형 있게 세상을 보셔야 되는 거죠. 하여간 부채가 많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면 장벽 없이 제한 없이 막 싸우자는 거죠. 원초적인 자본주의로 가자는 건데 보세요. 모든 게 공급과잉인 상태에서 빚이 많아요.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 놓고서 한번 링에서 한번 붙어보면 센 놈이 모든 걸 다 이겨버립니다.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살기 되게 어렵네. 원자화돼요. 껍질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와 떨어지는 거예요. 사회와 떨어져 갖고 아,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이 두 번째에서 나오는데 바로 양극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가. 양극화가 모든 정치인들의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된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 사회가 무너질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정책은 어느 나라나 사회 양극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이 더 강화되니까 사람들은 더 이기적으로 바뀌니까 모든 게 제로섬으로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은 남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삼정호텔이 잘 되면 요 아래 노보텔이 안 돼요. 저 밑에 월드 메드리앙이 잘 되면 요즘 거기 잘 된다며 버닝썬이 있어서 그거 구경하려고 거기서 모든 그걸 한다고 하대.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은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치를 알고 계시면서도 실천을 잘 안 하시는데 모든 영역이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싸우고 저성장, 저금리, 저투자 앞에 저자 붙는 게 일상화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이에요. 모두가 싸우고 있고 성장률이 낮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다시 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이고 애는 낳아서 뭐래 결혼해서 뭐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더 안 낳게 되고 기업들은 아유 이제 안 되겠네. 기계를 더 쓰는 수밖에 없네. 일자리는 무슨 개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스마트 팩토리나 해야지.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더 심해져요. 정부는 생각 없이 계속 돈을 풀고 경기부양책을 의미 없는 걸 계속 내다 보니까 부채는 더 늘고 이 과정이 계속 돌아가는 게 지금 20년째 해왔고요. 앞으로도 제가 50대 후반인데요. 저 죽을 때까지는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르네상스 산업혁명부터는 팽창사회였어요. 여러분 집에 피자가 배달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업혁명은 1750년으로 여러분들이 써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냥 살기 시작한 지 27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다 뭐 그냥 그럭저럭 살았죠.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집에서 피자를 배달했더니 가격을 안 올리고도 계속 배달 오는 피자가 커져요. 그럼 피자를 이렇게 8조각 내서 오죠? 이 8쪽인데 피자 전체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270년 동안 커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 계속 커지니까 나의 욕망도 함께 커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20년 전부터 수축사회가 왔더니 피자가 안 커져. 피자가 안 커지니까 내 욕망은 그런데 계속 관성이 붙어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욕심이 더 커지죠? 잘 안 줄어요. 나이 든다고도. 내 욕망은 커지는데 배달해 오는 피자가 작으면 나는 더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 걸 뺏어 먹어야 되겠죠. 요게 제로섬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을 너 절로 가 시켜.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뺏어가면서 양극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제로섬 사회예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은 제로섬입니다. 근데 앞으로 배달이 또 오는데 내 욕망은 커지는데 이 피자가 줄어들 수가 있다 이거죠. 줄어들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욕망도 커지고 내 목도 줄었는데 간단하죠. 옆에 사람 죽여야지 뭐. 하나 죽여서 안 되죠. 한 2명쯤 죽여야죠. 자, 우리 사회가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고 이 수축사회를 가는 것을 우리가 저지해야 되고 이걸 기본 환경으로 놓고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고 자꾸 옛날 얘기는 아 시간 지나면 좋은 옛날이겠구나. 아 옛날이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봐요. 안 온다니까.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바뀔 거로 봅니까?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환경오염에 돈 안 써야 되고 세상이 따뜻해야 되고 여러분 자제분이 애 많이 낳으면 돼요. 애 많이 낳겠습니까? 여러분 자제분들이 까놓고 얘기하자는 얘기죠. 과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 이걸 멈출 수 있어요? 못 멈춥니다. 그렇다고 하면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요걸 산업의 구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산업도 어떤 산업은 팽창사회형 산업이 있고 어떤 산업은 제로섬형이고 어떤 산업은 수축사회형 산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팽창사회형 산업은 파이가 커지는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고 새로운 거예요. 남이 안 하던 것 이런 것들이 팽창사회형이죠. 여러분 회사가 어느 산업에 속해 있나 명확히 구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산업은 제로섬이다.
근데 우리 산업은 수축 산업이다. 수축 사회형 산업에 자기 회사가 속해 있으면 독점을 가져가는 것밖에 달리 대안이 없어요. 독점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옆에 놈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거죠.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진짜 위기는 뭐냐라면 여러분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하는데 그거는 짧게 보는 거죠. 5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건 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생활 패턴이 바뀌고. 진짜 문제는요. 한국의 주력 산업이 다 수축 사회형 산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주력 산업이 뭔데? 적으세요. 소재, 가로 열고 철강, 화학, 정유고요. 산업재, 기계, 조선, 건설, 운송입니다. 그 다음이 자동차, IT. 이 네 개 인더스트리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70%를 차지하요. 뭐 부품이건 뭐가 다 합쳐보게 되면 다 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 소재, 산업재, 자동차, IT가 누가 요즘 제일 많이 뜹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뜨는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모든 생산 공정의 기계 투입이 많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이 발생한 게 모든 것에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여기 써 있죠. 성장 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는데 한국은 지금 경제 개발을 196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8년째예요. 지난 58년간 세계에서 경제 성장 제일 빨리 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진짜로. 앞에 30년은 많아요. 한국만큼 한 나라가. 앞에 30년은.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그러나 60년을 놓고 봤을 때 2년 있으면 60년이 되죠. 그런데 그 한국이 세계 기록을 세우는 고성장은 바로 팽창 사회에서 발생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수축 사회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팽창 사회에서 하던 모든 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계속 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옛날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은 꼰대죠. 1단계가 꼰대고요. 2단계는 뭔지 아세요? 꼴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필기하셔야 돼요. 3단계는 뭐게요? 3단계는 또라이라고 합니다. 4단계는 심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옛날 방식이 이제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기초 동력이 없고 사회 양극화도 안 됐고 공급 과잉도 안 했어요. 이 기초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들었던 그 위대한 성장 신화를 버려야 되는 시점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 옛날에 말이요. 여러분 절대 이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러면 밑에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말끝마다 이러잖아요. 나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는 6월에 이렇게 안 더웠어. 이 말 옛날 이것 좀 하지 말라 이게. 옛날 방식으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돼요. 왜? 전문가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 사회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다 팽창 사회의 전문가일 뿐이에요. 저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수축 사회에서의 전문가는 여러분 영역은 여러분이 전문가죠. 제일 잘하시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방향성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향성에서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뻥이에요. 제가 하는 말도 뻥일지 몰라요. 세상이 바뀌어서 잘 모르거든요. 금리는 저금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작년도 10월 달에 금융시장 아시는 분은 알지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어요. 그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3.3% 갔다고. 3.3% 갔다고 금리가 너무 높아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상식으로 꼭 아셔야 될 게 금리 동향을 잘 아셔야 돼요. 금리를 아셔야 되면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주식은 공장을 해외로 옮길 수 없잖아요. 부동산도 해외로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채권은 전 세계를 파도치듯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집값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한국도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있어요. 한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다 가계부채를 바닥에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 있으니까 빚이 이자 비용이 많아지니까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벤치마크 금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국채 10년물이 얼마인가, 방향성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면은 보세요. 딴 어떤 강의도 안 가르쳐 주실 텐데요. 그거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나 은행 가서요. PB한테 야, 미국채 10년물 10년짜리 그래프를 그려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나한테 줘. 그럼 애들 일도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는 추세면 경기가 좋은데 어느 레벨을 넘게 되면은 힘들어져요. 왜? 아까 얘기했죠. 역사상 가장 많이 세계가 부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야, 큰일 났다 이런 거예요. 그럼 9.19 대책은 서울과 강남만 해당되는데 왜 저 지방에 있는 집값은 왜 떨어졌냐 얘기예요. 작년 10월 이후에. 지방 아파트도 부채 위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나 이런 거 전부 가짜 뉴스 보시고 계신 거예요. 가짜 정책이나. 실제로 보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금리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미국채 금리가 2.8만 넘으면 다 팔아버려야 돼. 뭐든지. 집이건 뭐건 사업 확장하면 안 되고. 그게 3.2 가던 게 어제 저녁에 미국 경제 나빠진다 해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나쁜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금리가 너무 낮아진다는 얘기는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고 경기 나쁜 거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4차 산업혁명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강의 많이 들었죠. 이 기술만 있으면 인류가 다 행복해진다고 하면서 뻥이에요. 그건 교주입니다. 신도. 교주야 교주. 종교인이에요. 이게 수축산업 사회고 이쪽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할수록 수축사회가 낮아진다. 이렇게 주장들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 수축사회, 갈등이 더 심해졌다가 어느 임계치를 넘게 되면 꺾인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일자리를 파괴하고 기존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맨날 보이잖아요. 기득권을 깨는 거예요. 그럼 기득권 가진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문제가 많은 거죠. 암호화폐 하는 사람, 뭐 블록체인 하는 사람 이것만 막 한다는데 이거는 전 세계 기축통화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아무 소리를 안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 뭐라고 얘기는 합니까? 그냥 기업들만 이렇게 살펴보는 정도죠. 왜 우리가 이렇게 난리를 치냐 얘기예요. 우리 2등 가드. 우리가 기축통화 국가예요. 미국 FRB가 가만히 있는데 한국에서 이게 된다 뭐 여러분들 이거 가려서 들으셔야 돼요. 하여간 오히려 이렇게 그럼 이 특이점이 언제입니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데요. 2050년 정도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마치겠습니다. 보여야 될 게 뭐냐면 1인당 GDP가요. 노르웨이 같은 데 뚝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 이게요. 떨어졌죠? 마이너스. 이게 10만 불 가던 게 7만 4천 불이에요. 작년에. 노르웨이 그 지상 낙원인 나라가. 거기도 수축사회 기운이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스웨덴, 핀란드 1인당 국민소득이 옆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이지만 계속은 올라가고 있어요. 얘네들 복지제도가 깨지고 있어요. 지금 북유럽의 복지제도가. 왜? 그 복지제도는 팽창사회를 기반으로 한 복지제도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덴마크, 네덜란드, 벨지움, 베네룩스 3국도 현찮습니다.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위 10%가 이거 보시면 요게 중요해요. 미국이 46, 한국이 45. 근데 프랑스가 32, 영국이 39, 일본이 40이에요. 너무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40쯤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놓고 본 거예요. 미국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0% 이때 20년대 30년대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큰 거부들이 기부 문화를 시작한 게 이때입니다. 대부분 20년 30년대. 예? 카네기도 그렇고 록펠러 재단도 이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상위 10%가 44, 46을 가다가 뚝 떨어졌죠. 왜? 세금을 겁나게 올렸거든. 최고 소득세율이 지금 한국이 38%인데 그 당시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93%였어요. 93%. 그게 1억 버는 사람 9,300만 원 가져간다는 거 아니죠. 구간별로 자른 거죠.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한 200억 버는 사람이 93%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기나 록펠러나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금 뜯길 바에 나 좋은 일이나 하자.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거지 뭐 본인 원래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여기서 세금이 쫙 올렸던 거예요. 그랬다가 옆으로 오다가 다시 올라왔죠. 레이건 때부터. 레이건이 세금 낮춰갖고. 근데 세금 낮춰서 미국 경제가 좋아진 거는 틀림없지만 양극화가 또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 11월에 미국이 대선이 있는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유세를 미국 정기금 금리가 1%도 안 되는데 부유세를 2, 3% 내고 야 아마존, 페북, 구글 너무 커 분할해 뭐 이딴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 샌더스 의원은 350만 불 이상 70%, 35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40억이에요. 40억 상속하면 상속세 77% 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상속세 지금 논쟁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 정책이 통과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런 정책이 국민들한테 마음의 위로를 주는 거죠. 어떤 좌파 정부도 이런 정책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안 하는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왜 이런 주장이 나오냐 얘기예요. 그만큼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양극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세상이 좀 보여요. 모든 정책은 이제 어느 나라나 양극화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트럼프 생각에는 양극화가 심하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옛날에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요즘 일자리를 다 잃었는데 잃어갖고 어려운 사람이 왜 어렵냐? 중국서 수입을 너무 많이 한다. 멕시코서 수입을 너무 하니까 얘들한테 관세를 때려갖고 그 관세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관세는 아름다운 거다라고 했어요. 왜 아름다우냐면 딴 나라를 때려서 세금 걷어서 우리나라 어려운 사람 주니까 아름답다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아주 괴로운 거지만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정치 구조가 다 포퓰리즘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를 닮아가는 겁니다. 정치학에서는 미국은 포퓰리즘을 본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포퓰리즘을 막 쓰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다 똑같은 거예요. 민족주의, 징고이즘, 쇼비니즘, 소셜리즘이라는. 이 소셜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잖아요. 아까 그 미국에서 세금 올리자고 한 사람 있죠. 워런이 샌더스. 이걸 미국 언론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소셜리스트라고 해요. 사회주의자라고. 미국이란 나라에서. 근데 사회주의는 뭐냐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를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 공산주의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에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배타적 애국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배타적 애국주의.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국내로 적으로 결속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수축사회가 만들어내는 많은 갈등들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 갈등을 낮추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잘하는 애가 아베, 트럼프, 시진핑. 사드 문제 별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은데 시진핑 한국을 막 때렸잖아요. 관광객도 안 보내고 심각한 것처럼. 그런데 그 사이에 뭐였어? 한국을 때리면서 시진핑이 영구 집권하는 길을 열었죠. 원래 10년 하는 건데 영구 집권하는 거 다 확정됐잖아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진핑이 영구 집권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되니까 한국의 관광객들이 다시 조금씩 오게 되고 한국과 관계도 좀 개선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잘 된다고 하는데 요즘 다 뻥인 거죠. 이게 일본의 지난 30년간의 그림이에요. 라인이 금리입니다. 자, 일본이 30년 전에 수축사에 비슷한 데 갔어요. 본질적인 거 아닌데. 금리가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가지 정책을 했죠. 저금리. 금리를 떨어뜨리고 국가 재정을 푸는 거예요. 재정을 무진장 풀어댔죠. 그랬더니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검정색이 재정이에요. 재정은 더 이상 못 풀어. 그러니까 노란 게 뭐예요? 이게 돈을 푸는 건데요. 2008년부터 GDP의 85%를 풀었어요. 여러분 감이 안 오죠? 85%가 얼마냐면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의 1년 GDP가 얼마라고 했죠? 1782조 곱하기 0.85 하면 1500조 정도 되는 거죠. 1500조를 10년간 풀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강남 평당 한 1억 5천 갈 거고요. 주가는 한 5천 갈 겁니다. 우리나라는 불이 붙고 우리는 10원도 안 풀었어요. 이게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걸 떠나서 돈을 풀으면 돈은 언젠가는 걷어들여야 됩니다. 걷어들일 때는 죽음이에요. 누가 걷어들여요?
우리 자손들이 걷어들인 후세들이 아베 아무 생각 없이 막 뿌려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돈도 재화기 때문에 물건이 많아지면 값이 올라야 떨어져요. 공급광이 되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N달러 환율이 얼마입니까? 80엔 가던 게 지금 얼마 돼요? 110엔 정도. 그러면 N달러 환율이 35%가 절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수출이 잘 돼요? 안 돼요? 무지 잘 되겠죠. 거기다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부품 소재의 능력, 장비 개발은 우리가 쓰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계의 장비는 어디 거예요? 대부분 일본 거 아니면 독일 겁니다. 일본이 또 요거랑 연결이 됐어요. 이건 일본의 산업화를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뛰어난 국가니까. 우리만 무시하지 딴 나라에서 일본 그렇게 무시 안 하잖아요. 우리만 저 아래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그런 데다가 환율이 떨어지니까 중소기업까지 다 좋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는 경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중국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일본 환율이 80엔에서 110엔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일본 3박 4일 가는데 100만 원 냈는데 갑자기 65만 원이 됐어. 그러면 한국은 변함이 없어. 우리 환율이 변동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일본 가는 거죠. 여러분 일본 다 갔다 왔잖아요. 최근에. 왜 갔어요? 엔화가 싸져갖고 물가 싸다는 거 느꼈죠? 여러분 느낌이. 이게 돈 풀어서 아베의 효과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작년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 성장한지 아세요? 0.9%고요. 올해 좋다고 하는데 0.7% 성장이에요. 우리나라 올해 굉장히 힘들어갖고 2.2가 된다, 뭐 2.1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입니다. 1인당 3만 불 넘는 나라 중에서 경제 성장률 2% 넘기기 어려워요. 그리고 미국은 항상 예외입니다. 미국도 올해부터는 성장률이 지금 빠르게 하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좋았던 거지. 본질을 안 보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매일 정부가 주식을 사서 29조엔, 우리나라 또 290조만큼 중앙은행이 주식을 갖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이게 현대 경제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일본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역으로 따지게 되면 한국도 어려우면 이런 정책을 쓸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요. 왜? 우리 자손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고령화 속도가 한국에서 제일 빠르고 한국의 주력 산업이 수출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제일 마지막에 써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저걸 써놓고서 저걸 정책이라고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나라 언론들이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별 웃기는 짜장이다.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수축사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죠. 자, 파이가 줄어들고 내가 내 욕망을 채울 수 없으니까 원칙 없이 나만 잘 살아야 되는 거, 나의 생존의 위협이 되니까 이기적이죠. 모든 영역이 똑같은 거예요. 어딜 가도. 그러니까 모든 게 전투 중인 겁니다. 전투가 아닌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까놓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10년 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계세요? 오늘은 고민하겠 지금 저 또라이 새끼 머리 하얀데 언제 강의 끝나려고 저렇게 뻥이 세냐, 끝나면 뭐 할까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시는데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한 달에 몇 시간 하냐고요. 10분도 안 할 걸 까놓고 얘기하면은. 제가 회사에서 면접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애들 신입사원들. 요즘은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유가 진짜로 그래요. 한 놈이 들어와서 회사에 손해되는 일을, 옛날에는 회사를 망가뜨리려면 오햄머 듣고서 회사 때려붓기면 못 때려붓겠죠. 지금 컴퓨터 접속해 갖고요, 해킹 프로그램 하나 넣으면 회사 완전 수십 조짜리 회사 스톱시킬 수가 있고, 페이스북에다가 말하면 우리 회사 개파냐, 우리 회장님 뭐 이래, 이거 하나만 올리는 순간에 그 회사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1번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철학을 세우라는 얘기가 뭐냐면, 수축사회가 됐을 때 개인적으로 나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의 철학 체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저기 끌려다니게 되다 보면은 인생의 중심이 사라지게 되죠. 나의 철학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업으로 가면 어떤 문제냐면,
옛날에는 문어발식으로 이것도 저것도 해도 다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재벌이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재벌들이 잘 보면은요 계속 철수를 합니다. 자기 잘하는 것만 집중해요. 왜? 내가 진출했던 많은 부분들이 다 공급 과잉인 상태이다 보니까 사업의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그룹만 하더라도 IT, 바이오, 금융 세 개만 해요. 나머지는 다 매각할 거고 별 관심도 안 두는 거죠. LG그룹은 화학과 IT 두 개만 합니다. 잘 보시면 짜잘한 거 다 쳐내고 있어요. 요즘 회사 개수 늘리는 회사는 아주 나쁜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가는 거. 이건 기업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의 삶의 철학을 좀 정해놓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도 그렇게 인생과 삶의 철학 있는 사람과 교류하시는 게 훨씬 행복하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뭐 역시 미래를 보는데 먼 미래를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얘기 여러분 수도 없이 들은 얘기인데 이제는 진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미래를 보라 뭐 이런 얘기 뭐 미래에 집중하라 이런 책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10년 앞에 보면은 실제로 그게 발생이 10년 후에 오던가 15년 후에 오던가 이랬어요. 지금은 2년 후에 와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불가능해 보이고 먼 미래가 더 빨리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집중하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경영계획을 짜는데 1년치 경영계획 아무 의미도 없어요. 10년치, 20년치를 놓고서 우리가 그 방향을 정해놓고서 우리가 단계별로 가다 보게 되면 10년 후에 올 게 2년 후, 3년 후에 온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고. 뭐 창의성이 답인 건 여러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전문가, 귀가 얇으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제가 지금 드리는 방향성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보시면서 방향성에서 그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최근 경기 동향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경제를 얘기할 때요. 좀 다른 얘기일지는 몰라도 아까 금리를 제가 미국채 10년물을 열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OECD 경기 선행 지수만 보시면 대충 경기가 보입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한국의 경제는 글로벌 경제 동향이 한 7, 80% 영향을 줘요. 7, 80%. 우리가 수출 지향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검정색이 OECD 선진국의 경기 선행 지수예요. 이 흐름하고 미국, 중국, 일본 여러분 멀리서 보니까 방향성이 거의 비슷하죠? 예?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 5,000불 할 때는 세계 경기가 떨어져도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30,000불을 넘었기 때문에 세계 경기 나빠지면 한국도 나빠지는 거고 세계 경기 좋아지면 한국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좋아질 때 뭐 많은 정치인들은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는데 야 뻥치지 마라. 세계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하는 80년대 말 아시죠? 그때 전두환이 때 경제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대통령 하셨으면 경기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삼재 효과라는 게 어마어마했거든요. 세계 경기에 보면 삼재 효과라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유가가 38달러 가던 게 12달러 됐어요. 기름값이. 예? 미국 금리가 14% 가던 게 6, 7%까지 떨어졌어요. N달러 환율이 250엔 가던 게 100엔까지 떨어져서 일본 경기 사라지니까 한국 입장에서 너무 좋았던 거죠. 여러분이 하면 왜 더 좋은지 알아요? 뒤로 빼먹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말은 많이 빼먹었잖아. 빼먹었는데 지금 23만 원 있다고요. 다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도 세계 전체의 흐름과 한국 경제는 정확히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보시면 방향성 똑같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네이버 가도 다 나와요. OECD 경제 한 달에 한 번씩 되는데 지금 가장 최신이 3월 말 기준인데요. 지금 하강하고 있어요. 요거는 수축사라는 거대한 어떤 구조적인 변화고 요건 경기 순환적인 변화예요. 빨간 게 한국인데요. 한국이 끼득끼득했다가 여기서 2017년 초에 고점을 치고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했어요.
경기 선행지수는 지금부터 한 7, 8개월 후의 경기 상황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017년 연초에 꺾였다는 얘기는 2017년 7, 8월부터 실물 경기는 나빠진다라는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렇게 앞서가는 거예요. 이런 지표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할 필요가 없지만 이거는 꼭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재수가 없는 게 2017년 5월에 대선했잖아요. 취임하자부터 계속 내리꽂는 거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껄쩍한 적이 없어요. 소득주도 성장 제가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한 5년, 10년 걸릴 문제예요. 그게 잘 돼서 경기 좋아지려면. 그러니까 지금이랑 상관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더 나빠져요. OECD 선행지수가 작년 이맘때 뭐라고 했냐면 2019년 초 되면 좋아진다고 작년에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작년도에도 계속 하강 중이잖아요. 빨간 게. 하강 중이잖아요. 그 얘기는 작년 가을에 10월에 내년 봄에 좋아진다는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얘기잖아요. 더하기 7을 한번 해보면. 그런데 지금 섰어요. 한국 쓰고 중국 섰는데 미국이 지금 맹렬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딴 나라에다 미국이나 딴 나라들 떨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체감이 왜 나쁘냐면 요거는 선행지수예요. 동행지수, 현재를 얘기하는 것은 잘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왜? 이게 이만큼 떨어지다, 오랫동안 떨어졌죠. 이렇게 오래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섰다는 얘기는 3월 말에 섰다는 얘기는 3월부터 4월부터 따져 4월부터 7월 하면 11월 정도부터는 실물 경기가 나빠지던 게 조금 괜찮을 거다라는 거죠. 조금 괜찮은데 이 괜찮은 게 누가 괜찮은 거냐면 수출 관련 대기업이 괜찮고 그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하는 무역 전쟁의 본질은 무역 전쟁이 아니라 패권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역과 관련돼서 여기 보시면 미국의 수입 중 중국산 의존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못 만듭니다.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하노이 회담도 깨고 미국, 중국과의 이걸 깨고 자꾸 판을 크게 벌리는 거는 올 연말 정도 가면 한 방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이런 공장 질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미국 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냉정하게 물가 올라가면 대통령 안 찍어요. 그 얘기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일괄적으로 다 틀겠다는 거예요. 그건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중 간의 문제의 본질은 패권 전쟁입니다. 패권. 패권은 뭐냐면 금융 패권하고 네트워크 패권이 있어요. 두 가지. 과학기술 패권인데 금융은 미국이 완벽하게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노타치예요. 그런데 과학기술로 중국이 대들거든요. 이걸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과학기술 중에서 딱 한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네트워크 패권이라는 게 네트워크가 팽이라는 게 있어요. FAANG. F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팽이라고 하죠. FAANG. 요게 여러분들 지금 이 5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안 쓰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신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지 미국이 다 안다는 얘기죠. 네트워크로 전 지구인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G가 나오는데 5G는 IoT를 가는 전 단계죠. 5G가 나오는데 5G와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네트워크, 팽이 5G, 화웨이 기계 위에서 움직이면은 미국만 도감청에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중국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웨이가 싫은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유럽도 영국이나 일본도 다 동의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하는 일을 지금 미국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별 생각을 안 해보셨겠죠. 미국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중국도 다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다 알게 되면 미국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파워 중에 한 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됩니까? 화웨이가 5G에서 점유율이 지금 냅두면 90%가 넘길 정도로 가성비가 좋아요. 이게 35나 40까지 낮춰줄 때까지 미국이 계속 푸시를 가할 겁니다.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이렇게 본질로 보시고 아까 여러분은 내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여기 내수 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 돼. 내수가 맛이 간 건 90년대부터 이미 맛이 갔어요. 이 회색 짙은 부분으로 나타난 게 내수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90년대 22% 갔던 게 지금 13%예요. 여러분들 이게 최저임금 인상하고 52시간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여러분들이 하는 자영업은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년간 자영업을 유지해온 게 애들은 PC방 가고 애비는 노래방 가고 할아버지는 찜질방 다니고 주말엔 스크린 골프 치고 틈나면 커피 먹고 간식은 김밥 천국 먹고 을지로 골뱅이 골목 가서 요즘은 노가리 골목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공급과잉이 된 거예요. 이걸 만들 때도 내수가 되고 여기서 소비했는데 그러니까 자영업에서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더 골 때리는 거는 자영업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폐업보다 창업이 더 많아요. 자영업에 지금도.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급은 자꾸 심해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큰 차이가 우리나라 대기업이 자영업에 이렇게 많이 진출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올반, 햇반, 자연별곡 아시죠? 계절밥상. 지들도 갔다가 다 망했어요. 이거 한식 뷔페 다 망한 거 아세요? 다이소, CJ의 올리브영 이런 데 있죠. 올리브영이 전국에 1200개예요. 내수가 나쁘다는 거 집단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들 이거 철퇴를 맞을 거예요. 조만간. 뒤에서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간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좀 경과했는데요. 다는 못했는데 제 수축사회라는 책에서 제가 한 30% 얘기한 거예요. 양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분야별로 쪼개서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과거 방식으로 안 된다라는 것은 10년 전에 됐고 20년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맨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 쓰던 돈을 많이 쓰게 되고 인구가 줄고 과학기술 일자리를 뺏어서 최고의 공급 과잉과 최고의 부채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동의한다고 하게 되면은 제 논리에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방향을 기본 나침반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뭔가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워진다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경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